안녕하세요.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입니다. 2021년 2월 6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스터디 모임, 다행히 5인이 넘지 않아서 오랜만에 한번 스터디 보려고 나가려고 하는 참에 잠깐 시간을 내서 녹화하고 있어요. 좀 전에 그 접속 무비월드라고 하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정보를 얻고 그래요. 뭐 접속 무비월드, 출발 비디오 여행,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영화 소개 중에 하나가 CIA의 심리 조종 실험을 다룬 더 킬링 룸이라고 하는 2009년 성향 분석 실험실 뭐 이런 게 실제로 CIA에서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래요. 일종의 인간의 어떤 한계적 조건에 넣고, 말하자면 킬링룸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공간 안에 넣고 몇몇 사람을 거기서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선정의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을 선정하는 일종의 상당히 정보기관, 뭐 이게 실제로 존재했냐, 존재하지 않았냐 논란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걸 하긴 했나 봐요. CIA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극한적 상황에서 인간의 행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알아보는, 볼 수 있는 영화 같은데, 사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극단적 상황에서 사실 뭐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같이 이제 범죄와 사회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보통의 인간이 기득권을 가진 거대한 집단 혹은 권력을 가진 집단 혹은 무슨 특정 의도를 가진 집단이 인간의 공동체와 인간 개인을 조종하지 못하게, 조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 같은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찰놈들, 사실 뭐 한 줌도 안 되는 검사 나부랭이들, 그리고 이제 기득권을 가진 재벌들, 이런 애들이 여론 조작이나 심리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건 뭐 지금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정체를 이전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다가 실제로 당해보면서, 예를 들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든가 아니면 어제 나왔던 한명숙 전 총리를 일종의 증인의 증언을 조작해서 범죄를 만드는 거죠.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증거가 없는데 증인을 만들었는데, 그 증인이 양심선언을 해버리니까 그 양심선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동료 재소자들을 협박하고 압박해서 증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바보 같은 판사들이 받아들여갖고 유죄를 만드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의 형사재판이라고 하면은 증거 없음으로 이제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증언 또는 증인 자체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이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판사들이 그냥 받아들여 갖고, 이런 대표적이 그렇지만은 뭐 여론을 조작하고 심리를 조작하고, 그거는 거기 범죄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영역, 문화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하는, 음모론 같지만 실제로 음모론이 아니죠. 존재하는 겁니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호사가 돼 떠드는 거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좀 전에 말했던 더 킬링룸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했거든요. 참 이 진부 여부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정의, 진실은 실제로 그렇게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만 명확히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균형 감각, 팩트 이런 것만 한다면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더 킬링룸을 보면서 인간의 행동의 양태, 극한적 상황에서 이런 것을 심각하게 꾸준히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것이 이제 AI를 동원하는 심리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숫자를 동원하는 심리 조작 같은 거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이런 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그리고 범죄를 분류해서 그 범죄 행동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저한테 부여된 사명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이고, 그래서 연구소 같은 걸 좀 만들었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연구소 법인을 만들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편파TV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는 CDL 같은 걸 확대해 갖고 하려고 하는데 혼자는 많이 붙이고, 사람을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도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생계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그 사람들 생계를 해줄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당장은.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죠. 어렵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녹음을 하면서 우연히 그 인터넷을 봤는데 동아일보의 법의학자 이모하는 교수의 제가 정인이었다면 제발 빨리 죽여달라 빌었을 것, 대단히 자극적이죠. 이모 교수의 사적인 기록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인이의 그 기소에 여러 가지 그 부검 결과를 재감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재감정 보고서에 사적인 기록이, 감정이나 사적인 기록을 넣었나 봅니다. 재감정을 맡으면서 느낀 사적인 소회를 마지막 단락의 보고서에 넣었는데 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모 교수 이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이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그 양반이고, 뭐 자극적인 거야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섞였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양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이런 거죠. 이 양반이 이 교수가 법의학이란 따옴표치고 단순한 시신의 상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법의학자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오버하고 자신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과장된 전문성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 법의학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상흔을 확인하고 그 상흔을 확인하는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의 과정의 일부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범죄 분석가라든가 그 중에 또 프로파일러들이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크라임 어널리시스가 범죄를 분석하는데, 재구성하는데 법의학자는 그걸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흔과 상흔을 연결해 갖고 이 상흔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들을 법의학자는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상흔과 상흔의 연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그 행위자의 심리적 상태, 행위자의 여러 가지 통계적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근육이라든가 힘의 상태는 법의학자가 제공하지만 이 사람의 심적 상태와 연결된 다양한 인간 행동의 어떤 물리적이지 않은 육체적이지 않은 방식의 것은 크라임 어널리시스가 하는 영역입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학자들이 거기까지 영역을 넘어와서 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적이지 않은 비전문적인 영역에서까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태원 살인 사건이 바로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업만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처음에 엉뚱한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20년 뒤에 하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상황, 정황,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봤을 때는 이 상황과 연결해서 다른 공격 행위가 있었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크람 리컨스트럭션 영역은 법의학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학자들은 그것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영역 거죠. 그것을 까딱 혼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엄청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한 범인을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법의학자들도 많이 없고, 그런 법의학자들의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검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고 그 법에서 부검을 하는 법의학자들의 정확한 업무 영역을과 크라임 어널리시스의 법무 영역, 범죄 분석과 영역을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또 프로파일러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서로가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게 막 섞여갖고 이런 엉망개판인 거는 이거는 아니죠. 정확히 업무 영역에서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그게 부족한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유감이죠. 사실 이 이모 교수의 이런 주장은,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든 범죄 분석가들이 항상 주목하는 것은 범죄의 흐름입니다. JTBC에서 뭐 기동치료라고 하는 코너에 카톡 계정 내놔라고 하는, 전국으로 퍼지는 신종 학교 폭력, 이런 단팸, 단체 페이스북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전에 이제 그 개인들의 이런 페이스북 계정이라든가 SNS 계정을 일종으로 협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아갖고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개인정보가 필요한 어른들이 10대들한테 이런 걸 가져라고, 그 10대들은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학교 폭력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모아오는.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 거, 자기 부모 거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카카오톡 계정, 전화번호, 개인정보 이런 것을 도박 사이트나 불법 홍보 사이트에 파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의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업자들이 있고, 뭐 이게 막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이고, 실제로는 학교 폭력으로 형성되지만 실제로는 범죄죠. 사이버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사기를 치기 위한, 범죄를 하기 위해서 예비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짧게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최근에는 박사범 범죄처럼 탁 해다가 팍 퍼지고, 그러니까 전혀 듣도 보도, 알페스 같은 경우도 듣도 보도 못한 범죄가 이전엔 범죄가 아니었던 어떤 그냥 이 팬픽 같은 것이었다가 갑자기 확 되고, 이런 방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 분석가는 이걸 빠르게 캐치해서 빠르게 정리해서 그것을 실제 현재의 범죄 수사에 응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분석가가 필요한 겁니다. 허접한 프로파일러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걔네들은 또 거기 영역이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게 어떤 걸 하는지 헷갈리 버리니까 자기들이 어떤 전문성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실제로 프로파일링 방법론, 뭐 프로파일링 관련된 책 나온 거 보세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실제로 프로파일러 1세대와 2세대 넘어갈 때, 마인드 헌터 세대죠. 그때 세대 때 심각하게 프로파일링이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파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큰 어떤 그 가공에 대단히 그 전지전능한 만능의 신 같은 존재를 설정해 놓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범죄를 분석하거나 통계 처리 이런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켜주고 미디어가 키워준 어떤 프로파일러능이 이렇게 이 존재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하등 무능력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아 비판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비판들, 상당히 큰 어떤 실제 수사관들의 공격. 이게 뭐냐? 이름만 그렇게 뭐 프로파일러라고 지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여러분 나오신 것처럼 실제로 그 프로파일러는 쓰지도 않고 크라임 어널라이시스라는 얘기도 쓰고,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의 저기 범죄 컨설턴트, 크라임 컨설턴트라는 얘기도 쓰고, 범죄 심리거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프로파일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다. 제가 제 편파TV 프로파일링 강의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프로파일러라고 안 부르고 범죄 분석 요원이라고 불렀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파일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은 초기에 미국에서의 프로파일 운영에서의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된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70대 할머니, 경북 문경에서 저장강박증 가지고 계신 분인데 5톤이나 되는 집에서 고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장강박으로 5년 동안 수집품 더미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연합뉴스나 이런데, 아니면 이런 기자들은 저장강박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쓰죠.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죠. 이게 이제 조울증, 조현병, 저장강박,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니하우징 증후,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쓰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도 하고, 기자들이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한 개념, 모르면 물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공동 사건, 부산 낙동강병 살인사건 공식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경찰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낙동강병 살인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근데 경찰청은 낙동강병 재심 무죄 사건과 위해서 청구인과 피해자, 가족 모든 분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드린다. 뭐 부끄럽게 생각하며 반성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 반성하며 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뭐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문제는 지금 거기서 고문했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그 경찰, 그리고 그때 검사는 뭐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 쳐도 지금 변호사니까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 하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반성도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경찰의 형식적인 사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뭐 개소리 떠드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확인된 수사 문제점을 분석하고 뭐 반면교사로 삼고 뭐 공정수사 책임, 뭐 웃기는 소리죠 이건. 그러려고 하면 실제의 당시의 사건이 어떻게 그 수사가 돼서 재구성돼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에 대한 걸 다 공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그랬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면 당연히 그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애가 반발을 하니까. 이건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경찰청에 뭐 사과한다는 건, 이런 사과는 100만 번, 1000만 번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수사가 어떻게 됐고 누가 잘못했는 걸 정확히 백서 형태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누가 책임져야 되고, 그 정도의 성의도 안 보이고 사과랍시고 이렇게 떠드는, 좀 낯간지러운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지가 아직도 경찰, 아직도 아니다. 아니, 멀었습니다. 아직 멀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를 징계를 해야죠. 뭐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그거하고 다른 문제니까요. 징계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랍시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치경찰, 아시경제에서 자치경찰 1차 성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치경찰이 7월 1일 날 그 정식 시행합니다. 경찰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은 자치경찰이라는 인원이 이제 이관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각 시도마다 만들어지고, 그럼 그들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거에 따라서 성공의 실패가 할 수 있죠. 왜냐면 그들이 지휘부가 되니까. 아니, 그들이 해갖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일정 정도 많은 감시를 하는 그런 조직이 되니까. 자치경찰 안착의 관건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선정과 사무국의 구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 추천, 자치경찰위원회 외부 추천이 어떻게 되냐,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냐, 자치경찰을 보조할 사무기구는 어떻게 운영하냐, 조례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시도지사의 입김이 너무 세갖고 이게 또 지역 토호들이 좌지우지하고, 반대로 이 국가경찰의 영향이 너무 세면은 아무 유명무실해지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자치경찰에 대한 좀 강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자치경찰로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정파적인 사람들의 대변인이 아닌, 좀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될까? 보통 그냥 적당하게 시도지사의 하수인들 혹은 그 경찰청에서 내세운 전직 경찰들 혹은 거기 경찰들, 국가경찰을 대변하는 애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좀 힘께나 쓰는 애들을 대변하는 애들, 이 정도로 적당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죽도밥도 안 된다, 그냥.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지금 어제 이제 편파TV 정의당 유호정 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비서 해고 논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레디안 같은 데서 이게 뭐 얘기되면서 또 보도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거 하면서 저는 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지금보다 의원수가 더 많게 갑작스럽게 2004년일 겁니다. 의원수가 많아지면서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보좌진을 공채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보좌진을 공채를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각각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수행비서라든가 보좌진, 비서진, 보좌진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일하는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보수 정당이라든가 기존의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선거 도와줬던, 아니면 자기 가족 뭐 이런 사람들 농공행사 형식으로 데려 쓰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뭐 근데 이제 사실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수족처럼 움직여야 되는 수행비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진짜 이거는 그 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기사라든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운전기사한테 뒤통수 맞는 경우 있죠. 전화해고 갑질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정 정도, 그러니까 자기하고 진짜 뭐 한 몸이 돼서 움직일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또 정책 기능, 그러니까 비서관들, 보좌관들은 그것과는 좀 차별나게 전문가들을 영입해 갖고 뭐 이런, 그것이 적절하게 좀 운영이 되면은 되는 건데, 근데 기존에 있어서는 이런 게 왜 문제가 안 됐느냐? 왜냐면 기존에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어, 적절하게 이거를 적절하다기 보이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알아서 뭐 마음에 안 들면 하루 아침에도 자르고, 그치, 자기 마음대로 탁탁탁. 뭐 노동법이라 노동권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이, 왜냐면 어차피 그 국회의원 주변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어떤 혜택이 더 많고 또 경력이 쌓아지는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의당의 유호정이라는 사람이나 정의당 자체가 노동 중심이고 여러 가지 뭐 갑질, 철폐, 김영균법 이런 게 되면서 그런 절차라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비서해고 논란이 이게 문제가 될 거냐? 저는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수행비서 같은 몇몇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의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이라든가 업무 걸 배치는 거, 그거를 못하고 그런 걸 같이 움직이지 못할 사람은 채용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정의당이란 데가 당원들이 있고 그 당원들 중심으로 또 이런 업무가 또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의원실에 수행비서 같은 한 몸으로 일정으로 움직이게 될 사람들은 실제로 이건 공적인 어떤 업무지만 실제로 일하는 건 사적으로 움직일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업무 행태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정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한 600명 정도 되고 의원들이 보좌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전거 타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구식의 북유럽식이라고 하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수행비서가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라고 하면 사적인 영역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12시에서도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일정이 있을 수 있고 새벽 7시도 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 뭐 그렇진 않았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그걸 못하는 사람은 거기 배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비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당원이고 당직을 맡고 당원이고 어떤 무슨 정부기관 뭐 이런 거라 돼요. 그 사람은 그 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수행비서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치를 할 사람. 근데 수행비서는 실제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업무 영역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그거를 그럼 채용이 잘못된 거죠. 그죠? 뭐 애가 셋 있고 뭐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럼 애가 셋 있고 이렇게 개인의 생활이 중심이 되면은 그건 수행비서가 안 되죠. 그 사람은. 그죠? 그건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죠. 선발하면 안 되죠. 그럼 애초에 문제가 됐어. 그래서 문제가 돼갖고 면직했는데 그 면직을 몇 달 기다렸다고 하면 뭐 일주일 뭐 절차,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논란이 될 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정의당이라 하더라도 안 맞아. 그리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일을 못해. 그럼 면직되는 거죠. 그리고 절차도 지켰다고 하면 그건 논란이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라고 하는 또 유호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깃이 되니까 논란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비서라고 하는 사람, 수행비서라는 사람이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은 뭐 이해해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은 본인의 입장인 거고, 문제가 되면 이제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근데 이 자체가 지나치게 논란이 됐다. 아니면 이건 유호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정의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 뭐 딱히 뭐 면직시키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문제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또 그래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손해배상을 물어주든 그거는 또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딱히 그거 갖고 뭐 유호정이 해갖고 유호정이 뭐 노동으로 하는 사람이 그건 저는 관련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그 노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절차도 웬만큼 다 지켰고, 그리고 이 업무 영역 자체는 그거하고 다른 건데, 수행비서의 업무 영역 자체 그런데 행위가 자체가 다른 건데. 근데 저는 앞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그거죠. 2004년에 그 보좌관 이런 걸 뽑을 때 문제가 됐던 건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공채 특채로 들어가서 했었는데 엉뚱하게 의원실에서 지가 아는 사람 들인 거예요. 인정하겠다. 오케이. 왜? 아니 지가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면 지가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뽑힌 거는 정책보좌관이면은 그거는 정책보좌관을 의원실에 데려가면 안 되지 않, 그 개인 인연으로 데려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정리가 안 됐던 거죠. 그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그때는 그랬다고 쳐. 왜냐하면 뭐 사실 뭐 선거할 때도 그렇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농공행성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때는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알아서 제가 자진해서 물러난 건데, 지금까지도 벌써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한 16년, 17년 됐죠. 아직도 정의당이 이런 걸 정리를 못해갖고 이런다. 저는 사실 제일 당황스럽고 한심했던 게 그거였어요. 17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17년 전에도 비슷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제기를 내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였죠. 그런데 17년이 지났음에도 단 하나도 발전이 안 됐다. 단 하나도 발전했다는 건 좀 과장이고, 한 발걸음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의당이 무능한 겁니다. 시스템을 못했다.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거죠. 어쨌든 좀 사실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요즘 비서해골 논란은 논란이 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면직시키고 절차를 지켰으면은 보수 언론이 물고 뜯는 거야. 뭐 그리고 뭐 그거야 뭐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고, 절차대로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비서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건 법적인 판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언론 플레이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근데 대신 이 여러 언론들을 보면은 제대로 팩트도 확인 안 하고 자극적인 걸로 다 쓰고, 정확히 팩트가 그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극적이고 물어뜯을 대상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팩트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쓰레기 언론이라고 하는 거고,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참 넘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대깨문 아니면 뭐라 그러나 오히려 이상한 쓰레기 같은 언론 여기 사이버 공간에서 쌩지랄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지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끄럽지도 않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애들은 여론몰이하는 그런 여론몰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진보시킬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스터디로 가봐야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